여러분, Ethics of Counseling 두 번째 시간 week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슬라이드가 어쩌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지금쯤 텍스트북을 조금 읽으시면서 윤리 원칙이나 윤리 강령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포인트들을 조금씩 집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아마 기본적인 상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문 상담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담이고요. 이 상담은 주로 개인을 위한 상담이 있고, 부부 또한 가족 상담이 있고, 또 그룹 상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도 상담사로 활동한 지 거진 12년째 돼가고 있는데요. 저의 population은 커플입니다. 그리고 young adult, 여기 살고 있는 second generation을 카운슬링 할 때 가장 좀 의미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죠. 여러분들도 전문 상담사로서 활동하게 되면 아마 좀 내가 조금 쉽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클라이언텔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되실 겁니다. 내가 전문 상담사가 됐을 때는 내 주위에 있는 비슷한 필드에 있는 분들은 나와 어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께 상담사와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psychiatrist는 psychologist하고 다릅니다. 바로 정신과 의사죠. 이런 psychiatrist들은 정신장애 진단과 약물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문 상담가가 된다 하더라도 약물을 처방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담자를 치료하실 때 이분은 약간 정신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할 때는 반드시 사이카이트리스트한테 리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바로 psychologist인데요. 이런 분들은 심리 의사라기보다는 psychologist, 심리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주로 심리 평가와 연구를 주로 담당하시게 되고요. 주위에서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ADHD나 어떤 장애가 있을 때 이런 psychologist들이 많이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내담자 중에 ADHD를 조금 판단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주로 사이콜로지스트한테 리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psychiatric nurse인데요. 정신 임상 간호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분들은 병원 내에서 정신 건강 치료를 도와주고 계시죠. 다음으로는 social worker,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사회복지사분들은 주로 내담자들이 지역사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고 또 가끔은 상담도 지원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 상담사가 되면 이런 다른 필드에 계신 조금은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전문 정신 건강 전문의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상담사는 내담자의 현재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평가하고 어떤 요인들이 우리 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내담자들이 신체적 장애가 있으면 이런 어떤 전체적인 우리가 제너럴한 룰을 어플라이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내담자가 자주적이고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상담자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전문 상담사들은 내 내담자가 왔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나을 것입니다. 마치 감기가 들었을 때 감기약을 주면 감기 증상이 좋아지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의사들이 하는 일이고요. 저희 상담사들은 내담자가 왔을 때 어떤 문제나 어떤 스트러글링이 있을 때 스스로 그것을 파악하고 스스로 내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는 것이 상담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께 그 미국에서 전문 상담사들이 갖춰야 할 자격을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여러분 제가 멘션했듯이 K-CREB이라는 전문 기관에서 인증하는 학교 마스터를 졸업하셔야 되고요. 이 마스터를 졸업하실 경우에는 48에서 60 크레딧을 수여하셔야 되고요. 주어진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 주어진 과목들을 반드시 수여하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전문 상담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험을 보게 되고요. 시험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사항은 100hour의 프랙티컴과 600hour의 인턴십의 실제 경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스터 디그리 졸업하시고 총 700hour의 인턴십 경험을 서포트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상담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시는 것이죠. 다소 좀 길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한 과정은 반드시 여러분도 잘 해내실 수 있으시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문 상담사가 되고 싶으시다면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지난 슬라이드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상담 서비스 이외에 전문 상담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사회 정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회 옹호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타인의 다른 점을 인정하는 것은 전문 상담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문화주의는 여러분들이 전문 상담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다문화주의는 사람들의 배경, 전통, 정체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존중받고 또 그들의 독특한 관점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다문화주의인데요. 이 다문화주의는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문화, 교육, 이해, 관용을 장려하기도 하죠. 하지만 사회 정의와 이해관계 없이는 이 다문화주의는 표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외된 집단들이 직면하는 체계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배경과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살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들이 잘 서포트하고 옹호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과연 소셜 저스티스는 무엇일까? 사회 정의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하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공평한 접근성과 공정성을 증진하는데 헌신하는 것이 바로 사회 정의, 소셜 저스티스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인종, 민족, 성별, 나이, 능력 상태, 성적 취향, 사회 경제적 지위 등으로 인해 소외되고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온 사람들을 위한 노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사회 정의는 누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하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치 맛있는 케이크를 몇몇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나눠서 모두가 맛있는 케이크를 한 조각씩 먹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사로서 이 사회 정의를 지켜내는 것은 저희가 가져야 할 책임감 중에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advocacy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회 옹호죠. 사회에 대한 헌신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이 advocacy라는 것인데요. 권력 구조, 불평등, 차별 등의 문제가 나타날 때 우리 전문 상담사들은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요구받기도 합니다. 자, 이 advocacy를 잘 감당해낸 상담자는 내담자의 개인 삶뿐 아니라 그들의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는 모든 사람이 더 공정한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담사의 역할은 치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담자의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큰 사회적 문제까지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미국에서 갖고 있는 Code of Ethic에서는 상담사 윤리강령은 상담사들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인 고객을 위한 옹호에 대한 의무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고요. 상담사로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에 맞서고 차별을 영속시키는 시스템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전문 상담사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책임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문화적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멀티컬처럴리즘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은 상담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다문화적 역량을 어떻게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 상담사가 가져야 할 다문화적 역량은 첫 번째 다문화 역량을 갖춘 상담사는 자신의 가치관과 편견, 인간 행동에 대한 사전 생각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다문화적인 사람들의 다양한 그룹적 문화적 가치관과 편견,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다문화적인 사람들의 를 돕기 위해 문화적으로 적절한 중재 전략을 스스로 개발해야 하는 건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추기 위해 상담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아인식, self-awareness, 그리고 knowledge, 그리고 competence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잠시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렸듯이 self-awareness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자, 자아인식은 상담사가 스스로 갖고 있는 문화적 자기 인식을 발달시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문화적 인종적 정체성이 상담 과정에 어떠한 시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쉽게 말하자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가치관, 나의 문화. 자, 저는 한국에서 온 사람이죠.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차이점을 반드시 이해하는 거고 그들의 생활 습관이나 그들의 방식 등을 잘 이해하고 아는 것. 나의 방식과 나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knowledge인데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다른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문헌을 참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상대할 수 없죠. 예를 들어 어느 날 내담자가 왔는데 저 파키스탄에서 온 내담자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른 문화, 저 중동권 문화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금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점이 대단히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 상담사가 되시면 늘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competence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문화 상담과 옹호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입니다. 자, 상담사와 상담사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들과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의 필요와 그들이 찾고 있는 어떤 목적들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이 스스로 다른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담자를 도와주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다른 문화를 배제하지 않고
다른 문화를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문화도 다른 것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빌리티를 잘 습득하시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나머지 것들은 그 multiple cultural identity, 여러 가지 다양한 정체성을 알아두시는 건데요. 저희가 말하는 이 다양한 정체성 중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문화권도 있지만 다른 성 정체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LGBTQ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트랜스젠더에 대한 그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른 문화가 가지고 있는 personal value나 personal asset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상담사가 갖고 있는 나만의 가치관은 상담 과정에서 미묘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상담사들이 표현하는 비언어적 반응들이 이 내담자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타문화를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타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면 나를 찾아오는 내담자들이 좀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의 가치관을 잘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잘 습득하는 것은 상담사로서 가져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면이기도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타인에 의해서 force로 인해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 바로 비자발적 상담 수치자의 example을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법원 지시 상담에 의해서 상담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법원 판결이나 보호관찰 조건으로 상담을 요구받는 개인들인데요. 주로는 가정폭력이나 약물남용, 분노조절, 양육, 교육 등을 받으러 오는 경우에 내담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동복지기관에서 보내는 내담자의 경우인데요. 아동학대 또는 방치 의심 사건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복지기관에 의해 상담에 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주로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상담의 목적이 될 수 있겠죠. 또 세 번째로는 직장 의무 상담입니다. 직장 행동이나 태도가 안전 또는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 우려를 불어일으켰을 경우에 직장에서 상담을 권할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분노 조절 또는 약물 남용 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보통 징계 사건이나 괴롭힘, 왕따 같은 그런 문제들이죠. 정신건강 악화로 학업 성적 저하 등의 경우 학생들에게 상담을 권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호관찰 및 가석방에 대한 내담자들인데요.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중인 개인은 범죄 행위나 재활, 사회복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 치료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강제 입원인 경우입니다. 정신건강, 또 본인의 안전, 타인의 안전 문제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이죠. 대부분의 치료 계획의 일부가 상담을 받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여섯 번째로는 약물 남용 치료의 경우입니다. 음주 운전, 유죄 판결을 받거나 또 약물 남용 관련 법적 처벌을 받은 개인이 상담 치료 프로그램에 올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또 마지막으로는 가족 법원 및 친권 분쟁 혹은 이혼으로 인해서 가족 법원상에서 상담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준은 상담사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에 참여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지만 거부의 잠재적 결과를 설명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바로 윤리 강령에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러한 그 비자발적 상담 수치자를 상담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면 대부분의 비자발적 상담자를 클라이언트로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자,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
상담을 요구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상담 과정에 대한 참여와 관련된 특정한 유형의 보고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비자발적 내담자가 서명하는 개인정보 보호 권리 포기 양식에는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요. 비자발적 내담자는 상담 관계를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포기하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담 내용을 외부에서 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한 내담자는 그러한 상황에서 비밀 유지가 없고 상담자가 제3자에게 결과를 보고할 것임을 잘 이해하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이거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대부분 강제치료 대상자들은 상담을 강요받는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잘 받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때문에 구조화 지침을 제공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상담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성 중에 하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문 상담가로서 이러한 비자발적 상담 수취자를 대할 경우 여러분의 노하우가 이분들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지 아마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카운슬링 테크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내담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또 다른 고려사항은 상담사의 적절한 상담 전략이나 기술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 심리학자는 상담 분야에서 특정 제시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혹은 똑같은 접근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상담의 본질을 좀 흐리게 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반면에 ACA 윤리 강령에서는 상담사에게 상담 이론에 근거하거나 경험적 또는 과학적 기반을 갖는 상담 기술, 절차 및 방식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상담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 우리가 매우 신중함을 기여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잘못된 상담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잠재적인 위험과 어떤 내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정 우리가 보통 쓰는 상담 기술이 아닌 예를 들어서 요새 새로운 상담 기술이 나왔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경험이나 어떤 과학적 프루프 없이 내담자에게 사용할 경우는 위험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상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그 상담 기술을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반드시 내담자와 동의하에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카운슬링 테크닉을 쓸 때에 이 다문화적 배경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통합적인 상담 이론과 관련 기술을 따르는 상담사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 우리가 늘 쓰는 이 카운슬링 테크닉 접근 방식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를 돕는 데는 제한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Psychodynamic Orientated Counselor, 다시 말하자면 심층 심리 역동적 치료 방식의 기반을 둔 상담자의 경우에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상담사에게 투사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unknown, 무의식이라고 하죠. 접근 방식을 협력적인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는 특정 문화권 출신 내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문화에서 내담자는 상담자가 보다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이코다이내믹 기술은 어떤 무의식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내담자가 지시적이기보다는 이 상담자로 하여금 투사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동양 문화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방법이 익숙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이렇게 느낌에 충실하기보다는 누군가 나에게 정확한 디렉션을 주기를 바라는 문화권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끔 내담자가 왔을 경우에 그 내담자의 문화에 따라서 내가 쓰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고 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예로는 인본주의 상담사입니다. 자, 특히 칼 로저스의 접근 방식에 영향을 받은 이 인본주의 상담사들은 내담자와 함께 상담을 할 때 이 수용,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인 긍정적 인정이죠. 그리고 공감을 필수적인 지지 기술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좀 잠재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접근 방식은 개인적 성장과 자아 실현에 장애물이 될 수가 있을 뿐더러 차별이나 문화적 억압과 같은 외부 요인에 근거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죠. 저 중동 문화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모든 것이 다 나아질 것이다. 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Everything's gonna be okay. 라고 무조건적인 긍정만 요구한다면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불행에 대한 공감을 지지받지 못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상담 기술을 어플라이 하실 때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들의 문화권은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본주의 상담은 종종 비지시적 입장을 취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담사는 조언이나 지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부 내담자에게 효과를 가져올 순 있지만 억압적인 문화 환경을 탐색하는 데는 더 많은 이해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일부 내담자는 더 지시적이고 안내적인 상담을 원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동양 문화권이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겠죠. 스스로 답을 찾는 것보다는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고 디렉트해주는 것을 선호하는 문화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 상담가가 되시면 이 다른 문화에 따라서 나의 상담 기술도 조금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상담 종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termination. 상담사들은 언제나 상담 관계에서 종료 단계 또는 종료 단계를 과정의 마지막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종료를 할 경우에는요. 상담사의 필요에 의해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필요에 의해서 종료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 강령에 따르면 상담사는 같은 상황에서 상담 관계를 조기 종료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바로 내담자가 더 이상 상담이 필요하지 않거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거나 지속적인 상담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했을 때는 상담자가 터미네이션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담자가 합의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담자는 상담을 종료할 수 있고요. 상담자가 내담자 또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바로 상담사가 터미네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터미네이션 할 때 이러한 세 가지 사항, ACA 윤리 강령이 지시하고 있는 상황 외에는 내가 내담자와의 관계가 조금 불편해서 나의 개인적인 문제로 상담을 바로 터미네이트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합니다. 터미네이션 이어갑니다. 이 터미네이션의 경우 주의할 점은 바로 avoiding abandonment입니다. 내담자의 위기나 긴급 상황 중에 상담을 종료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내 내담자를 가장 긴박한 위험 상황으로 끌어들이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내담자들은 진짜 많이 버려졌다는 느낌으로 상담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믿었던 상담자조차 어떤 이유로든 이 강제적으로 상담을 종료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되도록이면 상담을 잘 마치시고 또 내 내담자가 원하는 고를 잘 취득하였다고 생각하실 때 상담을 내담자와의 동의하에 종료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sometimes 경우에 여러분이 정말 어떤 힘든 이유로 인해서 상담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때 아니면 내 능력 밖이다 라고 생각하실 때는 관계자를 잘 찾아보셔서 다른 상담사한테 리퍼해 주시거나 아니면 정말 지역사회에서 가장 상담을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 분야 상담사들을 찾으셔서 좋은 리소스를 프로바이드 해주시는 것도 전문 상담자가 갖춰야 할 책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보 동의, informed consent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informed consent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 informed consent는 뭐냐면 내담자가 상담을 받으러 오면요. 이 내담자가 본인이 무엇에 대하여 상담을 받을 것인지 이 상담은 어떠한 것의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 동의를 요구하는 윤리적 의무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내담자는 상담을 받으러 오면 자신이 무엇에 도전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담자는 상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사를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담사들은 상담 시작 전 내담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은 행동이고요. 적절한 윤리 진행 방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기관마다 조금씩은 다른 폴리시들이 있을 거예요. 인폼 콘센트에는 대부분 confidentiality는 반드시 들어가고요. 그리고 상담에 대한 fee, 그리고 상담에 대한 기관 이런 것들이 그 기간이라면 period를 말하는 거죠. 얼마만큼, 얼마나 how long 상담이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하시고 그리고 termination 상담을 종료할 경우에는 어떤 진행 방법이 이루어진다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명시하시고 내담자에게 설명하시고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담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